한국 돈으로 한 130조 정도 규모를 운영하는 미국의 큰손 부동산 기업 하이스라고 있습니다. 국내 임대주택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 김기원입니다. 네. 자, 여러분, 만약에요, 이 수천조 굴리는 글로벌 기업이 집주인이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은가요? 대표님 어떠실 것 같아요? 집주인이다. 네. 일단 사기 맞을 일 없겠다. 그 다음에 역전세 안 나겠다. 일단 요거 안전하겠다. 네. 일단 그래도 큰 기업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요거는 이제 좋은 거.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맞아요. 공짜가 없어. 그래서 좋은 게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이 없다 보니까 얄짤없겠다. 그리고 맞아. 월세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나눌 얘기를 그대로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오늘 네. 좀 믿을만한데 그 대가는 좀 혹독할 것 같은 대기업, 이 기업형, 요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 네. 요거는 우리 또 미치코님이 또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집주인이라기보다는 네. 집주인 밑에 들어 확률이 높다 보니까 대표님은 모르실 거예요. 주인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냥 좀 많이 검색해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우리 미치코님이 좀 알려주세요. 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일단은 이제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 기존에 이제 무슨 우리가 공유 오피스 이런 것들은 이미 뭐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임대주택으로는 이제 최초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글로벌 기업의 임대주택 집주인이 생기는 거죠. 관련 기사들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한국 돈으로 한 130조 정도 규모를 운영하는 미국의 큰손 부동산 기업 하이스라고 있습니다. 국내 임대주택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해외 부동산 디벨로퍼가 한국에서 직접 임대 사업에 나서는 이게 이제 지금 첫 사례입니다. 첫 사례. 이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 영국계 또 부동산 투자사 M&G 리얼 에스테이트도 25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지금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모건 스탠리, 그쵸? 모건 스탠리 다들 많이 아시죠? 그쵸. 또 미국의 사모펀드, 영국의 자산운용사 이런 글로벌 큰손들이 이제는 뭐예요? 한국의 임대주택 시장 진출을 지금 선언한 상태인 거죠. 지금 판이 깔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자, 이게 월세 수요에 대한 돈 냄새를 지금 맡은 겁니다. 냄새가 지금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뭐 하이스, M&G, 모건 스탠리 뭐 등등등 이런 회사들이 지금 서울 핵심지 건물을 매입해서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이런 또 SK D&D랑 또 같이 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미치고님은? 이제 돈 냄새를 맡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인 가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세 시장에서 좀 월세 시장으로 많이 바뀐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걸 좀 노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보다는 향후에 더 그런 게 분위기가 더 많아질 거니까 가능성을 보고 더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구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이런 집주인들은 대부분 다 개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나 뭐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없죠. 그렇죠. 근데 대신 없는 대신에 세상 공짜가 없으니까 이제 조금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는데 만약 이제 외국계 기업들이 이렇게 국내 임대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저는 좀 걱정되는 것도 있지만 좀 우려스러운 것도 저는 굉장히 많고 아니 그리고 기왕 이걸 하려면은 아니 왜 외국계 기업에다 해요? 한국계 기업에다 하지. 안 그래도 지금 한국에 일자리도 없고 그런데 이거 저는 이 시장을 굳이 외국계 기업들한테까지 기회를 줘서 이럴 필요가 있나? 근데 한국 기업들이 하게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도 우리 국내도 이제 이 임대형 주택에 대한 부분, 기업형 임대형 주택을 이제 10만 가구 하겠다 발표를 이미 했잖아요. 이게 좀 뜨뜻미지간 반응이다 보니까 좀 그 기업 입장에서 위험성도 있고 뭐 이제 월세에 대한 부담이 뭐 수익성이 나야 되는데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좀 만족스럽지 않다 보니까 반응이 좀 없고 반대로 이제 외국 기업들은 반응하는 것 같고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나 이런 문제가 많았잖아요. 전세 사기, 역전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 2인 가구가 많아지고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이제 다 어디로 가요? 월세로 가는 거예요.
월세로. 그래서 우리가 월세가 얼마나 느는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요게 이제 보시면 전국의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에요. 네. 자, 근데 보시면은 요게 사실 코로나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요게 한 2만 건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22년부터 어떻게 됐죠? 진짜 많이 굉장히 올라가네요. 많이 증가했죠. 그리고 23년 12월 달에 거의 이제 4만 7천 건 정도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조금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임대차 3법을 통과를 시키면서 이게 사실 월세가 전환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왜 이거를 그렇게 하느냐. 근데 저도 이거는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최근 몇 년 동안 월세가 거의 이 정도면은 지금 한 2만 건대에서 4만 건대까지 늘어나서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가 지금 조금 줄어서 지금 한 3만 10월 달까지 집계가 다 됐으니까 지금 3만 7천 건.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월세 비중이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를 한 거를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요 기사대로 지금 월세 거래가 굉장히 늘고 월세가가 지금 치솟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외국계 기업들이 지금 냄새를 맡은 거죠. 지금 돈 되겠네. 돈 되겠네 이거. 그리고 이제 1인 가구 비율이 지금 62.7%래요. 와, 22년 기준으로. 그럼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10년 뒤에는 72%까지 치솟네. 그러니까 1, 2인 가구가 거의 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1, 2인 가구는 월세를 선호할 거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외국인들이 돈 냄새를 맡고 국내 지금 임대 시장에 지금 진출을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도 네. 기업형 임대주택을 이제 확대하겠다, 네. 추진하겠다 발표했어요. 그래서 네. 2035년까지 이제 10만 가구를 만들겠다 했는데 이건 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것도 보시면 이제 왜 이제 이런 글로벌 큰 손들이 또 한국에 지금 임대 시장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느냐. 이건 정부의 또 정책하고도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전문성이 있는 이런 임대 그런 큰 규모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자금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이 대규모 장기 임대 사업, 그러니까 단기가 아니라 장기 임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임대료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자, 임대료 규제를 푼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뭔 얘기예요? 임대료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조금 올려도 이해하겠다. 네. 임대료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다가 세제 혜택까지 줘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임대 기업이라고 제가 생각해 볼까요? 자, 임대료 규제를 푸니까 월세를 많이 받겠어요? 적게 받겠어요? 많이 받겠죠. 많이 받아. 근데 세제 혜택을 줘. 세제 혜택까지 주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맞죠? 수익성은 높으면서 세금은 적게 내는. 그쵸?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글로벌 투자 큰 손들이 냄새 맡은 거예요, 지금. 야, 이거 돈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 갑자기 제가 처음에 임대료를 이만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을 목격했어. 음. 그리고 이제 널리 알렸어요. 그래서 약간 가스라이팅 하듯이. 그런데 임대료를 올리는 거죠. 더 이상 어디 갈 데 없을 때쯤 임대료를 올리면 완전 젠트리피케이션처럼 이제 갈 데 없으니까 계속 여기 맞아요. 살아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나중에 좀 더 걱정이 되네요, 저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꼬시기식으로 아마 그렇게 미끼를 할 거예요. 물고.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정부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거를 법안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요게 이제 기업형 장기주택 이 장기 임대주택 제도화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는데 이거 너무 과다한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야당의 동의가 지금 얻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아직 100% 진행된 건 아니에요. 근데 흐름이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방안만 발표가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는 이거예요. 정부의 큰 흐름은 뭐냐? 개인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업이 중심이 되는 이런 장기 민간 임대주택을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역전세나 뭐 전세 사기 뭐 이런 문제들이 없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035년까지 정부는 이제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거고 가장 큰 이유는 주거 안정성.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전세가 기반이 되는 개인 간 거래로 불안정해진 전세 사기 뭐 이런 피해를 그래요, 받으시는 맞아.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았죠. 네. 맞아. 그래서 이런 불안정해진 임대차 시장을 기업형 임대로 대체하겠다. 이런 지금 얘기입니다. 기업이 집주인인 임대 형태고 요게 이제 100가구 이상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예요. 20년. 20년이라는 기한을 이제 줬군요. 네네. 그리고 임대가 가능한 주택의 형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장기로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규제나 어떤 그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게 규제도 제한도 월세도 마음대로 풀었다 하고 하지만 이제 네.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좀 제가 알기로는 형태가 좀 다르다라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요게 한 3가지 큰 형태가 있더라고요. 요게 이제 자율형, 1번에 자율형이 있고 2번에 준자율형, 그 다음에 3번에 지원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율형 같은 경우는 뭐냐? 말 그대로 자율. 뭐에 대한 자율? 임대료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임대료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임대 보증 가입과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만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뭐예요? 가격을 당신 마음대로 하는 만큼 대신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정부가 지원 안 해줄 거야. 근데 알아서 해. 임대료 너 마음대로 해. 시장에 맡기겠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자율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임대 기간 중에 20년 장기잖아요. 세입자가 계속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을 합니다. 괜찮죠? 네. 가장 네. 무난한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주택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한 저리 기금 융자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받으면 네. 그만큼 규제가 있는 거고 네. 혜택을 안 받으려면 너 마음대로 규제 없이 맞아요. 해라 이런 게 네. 이제 골자네요. 그래서 자율형은 제일 센 거죠. 임대료 너 마음대로 해. 대신에 혜택 없어. 준자율형 5%로 해. 5% 제한해. 계약갱신 청구권 쓸 수 있어. 그래서 혜택 줄게. 요거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요게 지원형입니다. 말 그대로 말만 들어봐도 지원받는 느낌이죠. 자, 그래서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제한이 됩니다. 임대료 자체를 시세보다 좀 더 낮게. 네, 그리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도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제가 좀 많죠? 대신에 뭘 많이 해준다? 규제가 많은 대신에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그래서 기금 출자나 융자, 공공택지 할인 등 지원이 크다. 네, 그래서 셋 중에서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두 번째나 세 번째를 좀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네. 지원을 받으려면 네. 그죠. 약간의 규제를 받더라도 네. 네. 근데 하이엔드 시장은 조금 자율형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뭐 있는 그래서 임대료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장기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장기 투자에 적합한 보험사 등 금융업계의 참여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다른 임대 사업자에게 양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 이제 사업 이거 안 하고 너한테 팔 거야. 그래서 거래 규제도 이제 완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 리츠 주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해서 수익을 또 임차인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월세가 올라간다? 근데 내가 이 리츠 주식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한 혜택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네. 괜찮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임차인은 목돈 부담이 안 들죠. 월세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자진 이사와 전세 사기 걱정이 없죠. 20년이니까 그쵸. 이사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춘 주거 서비스와 전문적인 하사 보조를 통해서 주거 만족도는 크게 높아질 거다. 그렇죠? 이것도 좋겠네요. 네, 좋죠. 뭐만 있으면? 그죠. 돈만 있으면. 네, 돈만 있으면 네. 돈이 문제죠. 네. 그래서 임대주택이 20년 이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재고량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불안 심리의 기이나 매매 수요도 완화가 돼서 임대차 시장과 매매 시장 모두 한층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 사업 분야가 커지면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고 임대주택 리츠 활성화를 통해서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도 활력을 띠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이해는 되거든요. 네네. 기업형 임대주택이 이제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세 그렇죠. 가지가 있고 네. 내가 규제를 받는 만큼 네.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네. 반대로 이제 규제를 안 받고 싶으면 혜택을 받지 말아라 결론 이건데 네. 요 내용을 조금 네. 이해하기 쉽게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여기도 굉장히 정리가 쉽게 되어 있는 표가 있는데 네. 일단 보시면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 100가구가 넘어야 돼요. 그리고 20년 이상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겠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용적률 1.2배 상한. 그 다음에 보험사 임대주택 투자 허용. 취득세, 종부세, 법인세 중과 배제. 그 다음에 전용 PF 보증 신설비 기금 출자. 그리고 기존 10년 장기 민간 임대주택 전환 허용.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공통적인 사항이 이게 자율형이냐 준자율형이냐 지원형에 따라서 요게 이제 임대료 규제 방안인데 공통적인 게 있는데 일단 임대 보증은 가입해라.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요 두 가지 내용은 공통입니다. 그리고 최초 계약 갱신 청구권은 2+2. 지금 다 2+2죠. 네, 그래서 4년.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유령은 계약 갱신 청구권 없고요. 네, 임대 상승 제한율 없고요. 초기 임대료 규제 없고요.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상승 제한 다 없습니다. 자유롭네. 진짜 자유롭네. 다 없어요. 네. 다 자유령이에요. 자, 준자유령은 딱 두 개 됩니다. 임대 계약 기간 중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거. 두 개 있는 거고, 지원형은 여기 하나 더 들어갑니다. 초기 임대료를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초기 임대료. 그래서 초기 임대료 시세보다 좀 더 싸게 해라. 네. 시작을. 그리고 5%씩 올려라.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뭐야? 항상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겠죠. 항상 시세보다 올타임. 네. 20년 살아도 어찌됐건 시세보다는 내가 5%는 싸게 사는 거야. 근데 모두 다 해당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임차인이 만약 변경되잖아요. 그러면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 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 들어 사는 사람이 바뀌면 임대료를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이런 또 함정이 살짝 그러네요. 네, 숨어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다음에 여기에 저는 좀 제가 지원형 다음에 여기 기원형 하나 있으면 기원형. 기원형에서 뭘 할 건지 얘기를 들어볼까요? 어떤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기원형은? 뭐 해줄 거예요? 아, 뭘 해야 되나?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상승률 제한을 없애고 그 동그라미를 저것도 제한할까요? 아. 네, 그럼 기원형 하나 이렇게. 그럼 뭐 대출을 얼마나 받을 건데? 99% 받아야 되나? 네, 그래서 리치고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또 임대료를 또 절약시켜 주시는 지원형 다음에 기원형도 한번 제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원형. 네. 아,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낯설게 느껴졌었던 이제 장기형,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알긴 알았는데 기존에도 기업형 임대주택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뉴스테이라고. 네, 뉴스테이. 근데 이 뉴스테이와 지금 말씀해주신 요 새로운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과의 차이를 조금 알고 싶은데. 네, 맞아요. 이거 아니 뭐 옛날에도 이거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있지 않았냐? 똑같은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보시면 8년간의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상승률 5% 제한 외에 모든 규제를 풀었습니다. 왜? 요거를 리츠 방식으로 공급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한 규제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제 소극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 푼 거, 요거 이제 8년간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상승률 5% 요것만 빼고는 다 푼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기업에게 이제 각종 지원을 제공하면서 임대료 규제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고가 임대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차인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약이 이제 중도 포기 사례까지 속출을 했던 거죠. 결국 실패한 그쵸? 논란의 사례가 맞습니다. 건데.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또 문재인 정부 때 또 공공지원 민간 임대로 또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너무 헷갈리죠. 계속 이제 이름을 바꿔요. 그러면서 이제 규제 강화에 나섰죠. 그래서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또 늘리고 초기 임대를 또 시세 95% 제한해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이거 돈이 돼요, 안 돼요? 돈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못했던 거죠. 네. 근데 요번에는 자유령, 반자유령, 선택할 수 있게끔 지원형, 기원형? 네, 네 가지, 두고, 네 가지나 있네. 네, 선택을 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기업형 요 장기 임대 주택은 어떻게 보면 조금 혼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유형, 준자유형, 지원형 요 세 가지의 기원형이 빠졌다. 네,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임대료 규제와 정부 지원을 차등 지원하는 걸로 해서 임대료 규제를 많이 받을수록 규제를 많이 받을수록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래서 옛날에는 규제만 많이 들었는데 여기 지원까지 들어가는 요게 이제 좀 달라진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뭐 정부가 규제 완화를 좀 해주긴 하지만 임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극히 이제 제한적이다.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를 책정해야 되는 데다 유지 보수 등 비용 부담이 또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20년간 의무 임대 기간으로 인해서 자금이 또 묶일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20년간 자금이 묶인다고 하는 것은 좀 도전 그렇죠. 도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리츠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 이걸 뭐 세입자가 뭐 리츠를 또 사실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장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 여기서 이제 한 번에 더 충격이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외국인들이 왜 관심을 두냐면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1,000만 달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이 뭐 한 100채였다라면은 환율이 올라가면은 100채가 아니라 120채.
그쵸. 130채.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금리위기 때 기억을 해보면은 환율이 올라가고 집값이 폭락했죠. 자,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갔을 때 그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꿔다가 부동산을 사면은 완전 꼭 먹고 알먹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걸 아마 알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아마 저는 내년에 2025년에 지금 한국 부동산에 관심을 두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을 아주 싸게 매입을 해서 거기에 월세를 만약에 받을 수 있다? 거기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그쵸.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또 월세는 올리면 되고.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전세가 워낙에 집중적이었다가 이제 월세로 좀 많이 문화가 바뀐 거잖아요. 근데 네. 해외에서는 사실 전세라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워낙에 이런 월세, 이 기업형 임대주택 같은 네. 게 많이 이제 발전이 되어 있었고 네. 선례가 있는데 그 다 성공했나요? 외국 사례들? 아니, 이게 보니까 조사를 좀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권의 이제 BTR 요게 이제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기업이 소유한 임대주택이 증가할수록 임대주택 물량이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주택 소유도 함께 감소를 한 거예요. 자,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 기업이 임대료를 올리고 퇴거를 늘려서 주거 안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사실 가장 우려했던 거잖아요. 네. 저희가. 자, 거기다 또 뭐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있어요. 그럼 내가 집주인 연락처라도 알고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건 스탠리가 집주인이에요? 연락처 안 줄 건가? 어디다 아니 연락처 뭐 직원이 있겠죠. 네. 직원은 있겠지. 근데 주인이 정확한 주인이 아니죠. 내가 상대하는 게 주인이 아니라 직원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 직원을. 그래서 얼굴 없는 이 집주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정부에서도 어떤 이런 정책들을 좀 펼칠 때 해외에 대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네. 꼭 좀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정부에서 많은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펼치는데 네. 선의로 하는데 이게 지나놓고 보면은 선의가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게 저는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하고 보증보험까지 해주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너무 손쉬운 전세대출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고 이게 또 매매가를 밀어버리고 너무 이제 가격들이 비싸지는 이런 부작용을 초래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부 관계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정책을 펼칠 때는 이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반드시 꼭 제발 좀 체크하시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당연히 우리도 예측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거에 대한 좀 대안적인 부분은 얘기를 안 하는지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 맞아요. 과연 나의 집주인이 대기업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했어요, 제가. 네, 맞아요. 오히려 좀 전에 아까 좋아하시더니. 이제 저는 안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위험적인 요소가 오히려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세상에 들었어요. 공짜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 네. 갑자기 생각났어. 개구리를 왜 물에 따뜻한 물에 넣었다가 점점 뜨거운 물에 하면 개구리 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 개구리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순간. 맞습니다. 그럴 수 네. 있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민간 임대인이라는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들 거잖아요. 그리고 이 비용들이 임대료에 전가가 될 거잖아요. 물론 또 안심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도 좀 더 지불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형 임대에 의존을 하게 된다면은 물가 상승률 플러스 알파로 월세가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아까 이제 얘기하셔서 꼬시려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고 이것들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또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또 집값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쵸? 월세가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은 많이 고민들을 충분히 열심히 하시겠지만 최소한 이 부작용만은 최대한 좀 줄이셔서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네,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양날의 좀 검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네.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좀 그 대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하지 왜 혼자 하세요? 해주시면 너무 좋을 네, 다음에 알겠습니다. 같이 할게요.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